특별하다는 말은 보통과 달라서 구별된다는 뜻이죠. 주변의 보편화된 것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의 주민 평균 키가 170이라고 할 때 그 중 한 명이 평균보다 더 크면 특별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마을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겠죠. 뜻 자체가 평균 이상의 어떤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대단하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다르기만 할 뿐인데 틀리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생각은 그러지 않은데도요. 그리고 이렇게 불리는 대상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약간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은 듯 하면서 다른 단어 하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화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전에는 조화되지 않은 어설픈 느낌이라고 나오는데요. 확실히 보통의 다수와는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집단과 어울리지 않아서 눈에 띄는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특별함과 위화감은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다른 단어 같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달라서 눈에 띄지만 그 사이에 잘 섞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위화감이 들면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둘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것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요. 이런 현상들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기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하면서도 어딘가 위화감이 드는 20세기에서 온 시간여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6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시 시내 한복판에서 허름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필름 카메라를 손에 든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듯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곳이 키예프 시내인 것을 알고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키예프라고 대답했죠. 대답을 들은 젊은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같은 말을 여러 번 되물으면서 믿을 수 없다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날짜를 물어봤는데요. 지금이 2006년 4월 23일이라는 대답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젊은 남자는 급하게 인사를 한 뒤 시내를 헤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이 장면을 본 다른 사람들이 수상한 차림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남자를 보고 다른 나라에서 온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했죠. 순순히 신분증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는 둘 다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왜 이런 낯선 곳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남자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의 신분증을 받은 경찰관이 이 상황을 서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 거죠. 이 사진이 그 당시 남자가 보여줬다는 신분증인데요. 이걸 본 경찰관이 왜 당황했던 걸까요? 이름은 왼쪽 페이지 맨 위에 적혀 있는데 세르게이 포노마렌코라고 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 칸이었어요. 1932년 출생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알아보니까 이게 구소련 시대에 쓰던 신분증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20대 정도의 남자인데요. 신분증을 보면 7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러시아가 아니라 나라 이름을 바꾸기 전에 쓰던 구소련 신분증을 들고 있으니까 경찰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 세르게이를 경찰서로 데려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자 세르게이는 지금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시작했어요. 키예프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당시가 1958년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키예프 시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는 20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50년 전의 일을 방금 겪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키예프 시내에 있는 정신의학 박사에게 세르게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경찰의 반응처럼 이 정신과 박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르게이를 보게 되죠. 당연히 경찰서보다 가벼운 분위기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었어요. 취조실에서 듣던 것보다 더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된 박사는 세르게이를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 전혀 판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르게이는 신분증대로 자신이 1932년 6월 17일 키예프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사건 당시는 2006년이니까 계산상 70이 넘는 나이가 되죠. 이때 박사가 테스트 삼아서 세르게이에게 30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나이가 1958년에 이곳으로 넘어온 25살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박사는 일단 세르게이가 하는 말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대신 1958년에서 2006년으로 어떻게 시간을 건너뛸 수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세르게이는 사진 촬영을 하러 카메라를 들고 집 밖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를 봤다고 대답했어요. 이 비행 물체는 종 모양을 했지만 다른 비행기들처럼 날아다니진 않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형태였는데 마침 그 사진을 찍어뒀으니 현상에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죠. 정신과 박사는 세르게이의 말에 점점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마침 사진 분석 전문가도 잘 알고 있어서 현상을 맡겨보기로 했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말을 듣게 됩니다. 촬영한 사진기가 1970년에 생산이 중단된 모델이라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필름도 세르게이가 왔다는 1958년도쯤에 쓰던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오래된 제품들이지만 상태가 새 것처럼 아주 좋아서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할 정도라는 말에 박사가 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사진을 현상에 보니 정말 50년대의 키예프시 거리들이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세르게이의 독사진과 약혼녀 사진, 그리고 자신을 2006년으로 오게 만든 이 UFO로 추정되는 물체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전문가와 정신의학 박사는 이 사진들에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세르게이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죠. 그리고 결국 이 말들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자 세르게이는 이 정신의학 박사에게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꺼냈죠. 세르게이는 이 물체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빛이 내려와서 자신의 시야를 가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2006년으로 와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경찰과 박사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일단 세르게이를 보호 관찰하기로 결정하고 병원에 입원시켰죠. 그리고 얼마 뒤 이 정신의학 박사에게 다시 연락이 옵니다. 병원에 들어온 날 세르게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세르게이가 입원한 병원은 안에서는 열 수 없도록 잠금 장치가 돼 있고 창문도 뛰어내릴 수 없게 모두 고정되어 있거든요. 창살이. 밀실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사라진 겁니다. 당황한 박사와 병원 관계자들은 세르게이가 실종된 날에 보안 카메라 기록 전체를 돌려봤지만 어디에서도 세르게이가 병원을 나가는 장면은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결국 자신이 건너왔다는 1958년대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세르게이가 과거에서 왔고 구소련 시대의 신분증을 지닌 시간여행자라지만 엄연히 신분이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해봅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세르게이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말로 다시 과거로 간 거라면 2006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찾을 방법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점점 찾기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세르게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크라이나 방송사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밝혀냈죠. 세르게이의 약혼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아직 살아있고요. 현재 노인이 됐지만 세르게이가 실종된 날로부터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을 만나보니까 세르게이와 약속을 한 뒤 1958년에 세르게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온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그러다 1970년대에 다시 어느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소식을 전한 뒤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때 세르게이가 보냈다는 사진도 공개했거든요. 이 사진이에요. 이미 사진 속의 세르게이는
중년의 남성이 돼 있었고 어느 강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2050년에 찍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방송국은 약혼자 이야기 외에도 다른 사실을 밝혀냈어요. 1958년에 실종됐다는 세르게이가 2년 뒤인 1960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2006년대를 가서 보고 왔다는 전자레인지나 휴대전화, 인공심장 등의 현대 문물의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세르게이의 생전 마지막 기록은 1978년에 사진기를 들고 역시 집 밖으로 나선 뒤 또 실종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세르게이는 1978년 이후 실종 상태로 지금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 같죠? 하지만 함부로 다 믿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이걸 재미거리로 받아들이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현재 해외에서 꽤 논란거리가 돼 있어요. 관련 자료나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거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혼란을 줘선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대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부터 본 주제로 들어갑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방송사의 주장대로 세르게이가 우연히 UFO를 촬영하다 시간여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인지 지금부터 이 진실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르게이의 시간여행 이야기가요, 미스터리한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국영방송인 1+1에서 2010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고요. 픽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데요. 이런 방송을 페이크 다큐라고 불러요. 외국은 이미 페이크 다큐가 굉장히 흔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티술스키 지역에서 8억 년 전 인류의 미이라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제작된 적이 있는데 이게 페이크 다큐였죠. 이 방송국이 속편으로 티술스키 공주의 미이라를 또 제작한 적도 있었어요. 페이크 다큐는 다큐멘터리의 특징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드는 예능형 다큐멘터리입니다. 재미를 위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가 진실만을 말한다는 인식을 받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 비해 좀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점을 활용해서 연출된 이야기를 실제처럼 만드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연출인 거예요.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서 화면 보정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 조명 많이 사용하고요. 음질도 일부러 매끄럽지 않게 녹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실제처럼 보이니까. 여기에 상황을 더 실제처럼 느껴지게 만들려고 당사자들의 인터뷰 장면도 넣는데 배우들이에요. 대본에 의해 짜여진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의 장점을 활용하기 때문에 페이크 다큐는 사실과 거짓을 혼동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미 장르 자체에 페이크, 허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위 여부 논란이 있지만 휘말릴 일은 전혀 없어요. 사실만 말해야 되는 리얼 다큐의 한계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결론은 이 세르게이의 시간여행이 가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송사 제작진이 연출된 내용이라고 제대로 밝히지는 또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 생각보다 꽤 많고요. 사람이 원래 한 번 믿음을 가지면 진실을 보여줘도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게이의 다큐가 어느 부분에서 허술했고 사실성이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거는 세르게이의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아까 본 대로 세르게이가 경찰에게 보여줬다는 구소련 시대의 신분증입니다. 애초에 여러분은 이 신분증이 실제 구소련 시대에 사용한 것이 맞는지를 의심해 봤어야 되죠. 아마 경찰이 이 신분증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는 점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실인가? 이런 마음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구소련 시대에 사용되던 신분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종이 자체가 다르죠. 크기나 디자인도 다르고요. 이 왼쪽 페이지가 조금 비슷해 보이긴 했는데 비교해 보면은 진짜를 보고 참고해서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좀 드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진에 걸쳐져 있는 이 도장을 찍는 쪽인데요. 철인이라고 부르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도장 무늬대로 종이를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게 만들어서 찍어요. 그리고 사진과 신분증에 이렇게 걸쳐지게 찍죠. 그럼 도장을 찍을 때 이 사진과 신분증에 미세한 두께 차이가 생깁니다. 사진 두께만큼 생기죠. 그래서 이 테두리 부분에 도장을 찍으면은 도장이 약간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아래 보시면은 도장이 약간 미세하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가짜로 의심되는 신분증을 보면은 아주 매끄럽게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진과 종이가 하나인 채로 인쇄가 돼 있는 거고 그 위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포토샵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이 정신의학 박사를 만났을 때 세르게이는 자신이 6월 17일생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영상을 돌려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보면은 3월생으로 찍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이 러시아어로 3월이에요. 3월. 빨간색 부분. 다음 내용은요. 카메라에 기록된 내용과 방송에서 설명하는 날짜와 시간이 다르다는 점이죠. 아까 봤던 이 사진이 정신과 의사와 세르게이가 두 번째로 만나서 실제로 면담을 할 때의 촬영본이라면서 이 해당 다큐에서 공개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이 면담을 끝내고 병원으로 돌아갈 때의 CCTV 장면이에요. 위의 사진은 요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래에는 좀 잘리긴 했지만 2006년 4월 26일 그리고 토요일이라고 써 있어요.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달력을 찾아보면요. 이날은 수요일로 나옵니다. 시간대도 이상해요. 다시 위에 사진 보면은 2006년 4월 25일 10시 39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면담을 끝낸 후 병원을 들어가는 장면이라는 아래 CCTV를 보면은 시간이 2006년 4월 26일 오후 5시 23분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달라요. 하루가 지났다는 겁니다. 이 자료대로라면은 세르게이는 이동 시간을 조금 빼고 약 30시간 정도를 이 정신의학 박사와 면담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요. 세르게이가 촬영했다는 사진인데요. 확대된 겁니다. 아까 본 사진을. 사실 따져보면은 초보자 수준의 합성 사진이라는 거죠. 2050년대를 다녀왔다는 사진인데 한눈에 봐도 자세히 보니까 조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르게이 뒤로 보이는 건물들이 이 다큐가 방영될 당시나 지금에도 존재하는 건물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나중에 건축 기술이 발전해서 이러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도 2050년대라고 보기엔 지금의 건축 양식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고요. 세르게이가 촬영했다는 1970년대에는요 컬러 사진 인화가 흔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최근처럼 선명하죠.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 봤을 때 똑같은 건물들이 보여요.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 놨거든요. 똑같은 건물들 보이죠. 아마도 그려서 붙여 넣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작진이 만든 합성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조금만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작 단계에서 알아차리지 못한 모순점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또 조작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페이크 다큐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오게티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영상물이기 때문에 뭐 다큐라 해도 누가 기획했고 촬영 누구인지 감독, 작가, 뭐 제작진들, 제작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엔딩 크레딧인데요. 그런데 이 표시된 부분 하얀색 동그라미 되어 있죠. 결정적으로 모든 게 연출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러시아어라서 읽기는 힘들지만 찾아보니까 캐스팅 매니저라고 써놓은 거래요. 캐스팅 매니저는 배우나 출연진을 정하는 역할이죠. 사실만 다루는 다큐멘터리에서 필요한 역할이 아니에요. 세르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세르게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캐스팅 매니저가 여기서 뭐 약혼녀나 세르게이를 출연시킬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하고 섭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페이크 다큐멘터리예요. 사실이라야만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보다 이야기 구성 자유롭고 신선하다는 점 때문에
이걸 잘만 만들 수 있으면 소재 제한 없이 제작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가상이다 보니 이걸 사실처럼 뒷받침해줄 증거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품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창작하고 사실적인지를 일일이 따져봐야 돼요. 이걸 인간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들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시간이나 이런 시간 순서나 물리적인 오류들이 생기기 굉장히 쉽죠. 세르게이의 카메라가 70년대 이전에 단종된 모델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다큐에서는 그 당시의 카메라를 등장시켜야 더 사실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런 물건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골동품인 경우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고 구했더라도 보관 상태에 따라 사실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증거들을 따지다 보면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세르게이의 이야기에서 이런 모순점들이 보이는 이유는 방송 제작비의 문제로 이야기에 필요한 증거물들이 사실적이지 못한 수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이런 현상은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페이크 다큐의 장르적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아직도 제작진은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세르게이가 정말 시간여행을 했다는 타당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고요. 사실이라면 제작진이 이미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에 반박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죠. 하지만 여태까지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시간여행을 했다는 남성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실체였습니다. 네, 이야기 재밌었죠. 하지만 알고 나니 좀 허무해지기도 하고 앞부분에서 와, 이런 일이 진짜 있었나? 신기하다 싶었지만 사실 이런 일은 그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가짜인가 진짜인가 못 밝혀낸 이야기들도 많고요. 진짜라고 확실시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소수 이야기들이 있긴 해요. 자, 관련된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이의 이 페이크 다큐는요 2010년에 방송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실제로 자신이 시간여행을 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존 티토라고 하는데 잘 아시죠? 이 당시에 시간여행자라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좀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왜 이런 유행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21세기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는 항상 시간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던 때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뭐 단순한 재미나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는 있죠. 하지만 시간여행이나 UFO 같은 미스터리들은요 현재 아주 많이 존재하고요, 그만큼 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죠.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관심거리 정도는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알고 제작하는 미디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로 수요를 충족해주고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깔려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디까지나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믿기보다는 재밌게 보고 넘기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좀 의심해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스토커라고 하면요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범인 리차드 라미레즈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리차드 라미레즈보다 훨씬 더 전에 캘리포니아 북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나이트 스토커가 있었어요. 최소 12건의 살인과 50건의 강간, 100건 이상의 강도를 저진 것으로 유명한 연쇄살인마 중 한 명이죠. 리차드 라미레즈와 활동 시기가 약간 겹치긴 합니다. 활동 지역도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 별명이 같았던 거죠. 그래서 구분하려고 처음에는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이렇게 부르다가 미셸이라는 범죄소설 작가가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별명을 다시 붙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약 40년 정도 붙잡히지 않다가 최근에 잡혔어요. 2018년, 작년이죠. FBI와 캘리포니아 경찰의 협력 수사로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알아볼 사건인데요. 범인이 누구이며 실제 사진이 나올 것 같죠. 왜 이런 범죄들을 저질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